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4가지 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우리 증시 오르기는 했는데 약간은 좀 아쉬웠던 점이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1조 넘게. 거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된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과연 지수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팔면 안 될 텐데요. 과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수급 좀 봐주세요. 김 이사님.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의 매도 집중이고 그 매도 집중이 특정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특정 종목이 지수를 누르는 핵심 포인트라는 점에서 그래서 뭐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황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다. 뭐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지수를 보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핵심이고 이게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 10월 초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보면요. 뭐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 정도에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물론 이게 뭐 추정치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PE 관점에서 보든 PB 관점에서 보든 이제는 좀 매력적인 수준에 들어왔다. 그래서 설사 추정치가 좀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PE 관점이나 PB 관점에서 모두 뭐 한국투자증권의 퀀트 자료에 따르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것이죠. PER이 8.3배, PBR이 0.85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뭐 일정한 평균치가 뭐 10배 내외 정도 PER 기준으로 그다음에 뭐 PB 기준으로는 0.9배에서 1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다른 증시와의 비교를 떠나서 다른 증시와의 뭐 비교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증시의 평균치와 비교해 봤을 때도 낮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경기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뭐 하반기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뭔가 좀 나쁘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 경기도 다운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발표될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BOJ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LPR 발표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만약에 경기 부양적이라면 미국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빨리 쿨다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만약에 LPR을 더 낮춰서 부양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엔화 강세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가격 매력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다만 여전히 위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익 추정치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월 달까지는 지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7월 달부터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8월 달부터는 확연히 매도 쪽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 9월 달에는 좀 더 이게 심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가장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앞단에 한 6월 달까지는 반도체였다면 7월 달부터는 또 반도체가 이익 하향의 주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증가되는 게 뭐 적자로 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익의 증가 속도가 멈추고 이게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면 결국 이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야 어제 모건 스탠리 그 재료에 장중 SK하이닉스가 11% 폭락했던 것처럼 결국은 시장의 대기 매수가 부재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계속 증가하는 가장 핵심 원인은 반도체에 대한 이익 하향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밸류 매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관점은 이에 대한 우려를 씻지 않으면 당분간 좀 매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전략적 접근에서의 선택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앞서갈 필요가 없다. 뭐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저께처럼 하이닉스가 뭐 10% 넘게 뭔가 좀 과도하게 급락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매수 포인트를 다시 찾으려면 적어도 외국인 매물이 조금 멈춰지거나 빠르게 좀 돌아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네요. 외국인 수급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역시나 또 해외 쪽에서 이슈를 좀 골라봤는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간밤에 7%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 이 500개 종목 가운데 두 번째 성적을 거뒀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지 테슬라 급등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테슬라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올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9월달 아직까지 9월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 중국에서의 이 전기차 등록 대수가 보험 등록 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보다 지금 80%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인도 물량 자체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가장 위에 보시면 뭐 리오토라는 기업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테슬라도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테슬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고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과거에는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좀 자율주행 쪽에다가 점수를 주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자율주행을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슬라의 강세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과 자율주행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가볍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10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상으로 저는 저점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동안 뭐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저점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견고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테슬라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전기차가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와 이 모트렉스를 비롯한 자율주행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둘 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자율주행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은 어제 현대차와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의 웨이모가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에 모트렉스는 또 10%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자율주행 쪽에서는 토픽 어떤 종목 보세요? 방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모트렉스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근데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잠깐 제가 영업이익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500억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이제 우리가 고평가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 회사가 올해 M&A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장재를 만드는 기업을 M&A를 시도를 해가지고 이 기업들을 통해가지고 연간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A를 통해서 자회사 성장 가능성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모트렉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대형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동안 이제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더디게 나와서 이게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어쨌든 좀 큰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과 우리나라 현대 기아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이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 자체가 좀 둔화되거나 박스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같은 소테마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테슬라의 급등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될 것인가? 직관적으로는 2차 전지가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쪽도 물론 괜찮겠지만은 자율주행 쪽 상당히 좀 강조를 해서 종목군 알아봤습니다. 모트렉스, 현대오토에버 콕 집어서 알려주시네요. 다음 포인트입니다. 얘기를 좀 연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율주행에 주목받았던 배경에는 현대차가 웨이모와 또 협업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현대차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바닥권 내에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W자형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죠. 네, 뭐 현대차 오늘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뭐 KT의 일대 주주가 된 것이 인정이 됐죠. 그래서 KT와 지금 현대차가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 통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이버까지 결부돼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긍정적인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유럽 시장 쪽에서는 현대차의 지금 3대 시장이 미국, 한국, 유럽 이렇게 봐야 되는 나머지 시장은 좀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유럽 쪽은 지금 2019년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도 빠르게 싣고 있고 전기차 외에 자동차 시장도 싣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현대차의 이슈고요.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뉴스가 GM과의 얼라이언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현대기아차가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미국에서의 부동의 1위는 GM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포드가 조금 열기가 식는 데 비해서 GM은 그래도 견조하게 점유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날 수 있는 시너지는 뭐 제가 보기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GM 대우에서 만드는 이 소형 SUV가 미국에서 잘 팔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뭐 엔트리 차급이기 때문에 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시장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빅사이즈, 풀사이즈급의 자동차는 GM이 뭐 GMC라든지 쉐보레 브랜드를 통해서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차량은 뭐 현대차가 큰 차는 잘 못 만들지만 뭐 중소형 차량은 세계에서 뭐 탑급일 정도로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이즈별로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인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와 GM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전기차 플랫폼도 계속 새로 만들고 발전시켜야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도 해야죠. 그다음에 전기차 플랫폼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엔진 쪽에서도 도요타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잘 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GM은 이쪽에 지금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현대차가 갖고 있는 1.6 스마트 스트림 하이브리드는 작은 차에는 잘 되는데 큰 차에는 맞지 않는 그런 이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에만 달아도 연비 효율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엔진이 너무 자꾸 개입해서 현대차의 병렬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 우리나라에서 뭐 압도적으로 현대기아가 높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압도적으로 도요타가 높고 지금도 도요타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요타의 직병렬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를 기준으로 도요타의 이 직병렬 시스템의 그 특허권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권을 끝남과 동시에 르노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이런 직병렬 시스템을 동시에 다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5 하이브리드를 직병렬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계속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현대차의 2.5 하이브리드가 직병렬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도요타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점유율도 크게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기아차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미국 빼고 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GM과 협력을 통해서 2.5 하이브리드가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면 뭐 GM차를 포함한 여러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파워트레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파워트레인의 합작으로 인해서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소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기아차에는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듈을 만들고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비교적 긍정적 뉴스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시장의 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는 아직 그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익이 뭐 비교적 견조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모비스나 현대차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이래저래 바쁩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GM과의 협력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대로라면은 이 현대차 계속 긍정적인 관점.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홀딩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신규 접근도 일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고 뭐 현대차가 전고점이 뭐 30만 원대를 넘어서 다시 강하게 가기에는 조금 힘에 붙이는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에 얘기했던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강조했던 여러 가지 그 주주환원책들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정책적으로 좀 더 나온다든지 하면 아니면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번에는 인베스터 데이보다는 그 IR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GM과는 어떠한 협력을 할 거고 KT와 네이버와는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계실 제약바이오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리스트를 보면은 바이넥스, 알테오젠, 삼일제약 그리고 활용점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이제 100만 원대 확실하게 진입을 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CDMO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상원과 뭐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완벽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70% 정도라고 블룸버그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시차가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보안법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는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CDMO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 차익 실현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다른 기업들 쪽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관심도가 갑자기 더 많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생물보안법 이 CDMO 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론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화면 우측에 보시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저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요 기업들도 일단은 슈팅이 한번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몇몇 종목들의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런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기업은 녹십자라는 기업입니다. 녹십자라는 기업이고요. 종근당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물보안법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가져보지 않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형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저도 명확한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원래부터 좀 뛰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신약들의 특허가 계속해서 만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허가 만료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제형 변경을 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생물보안법과 뭐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던 제약바이오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딱 여기에 국한한 종목군들 CMO, CDMO 쪽을 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반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덜 올랐던 이 저력 있는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쪽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